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어드리는 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냉정과 열정 사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바로 책을 읽도록 할게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18살 때까지 일본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할아버지 아가타 세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정도였다. 할아버지는 뉴욕에서 자란 나를 걱정해준 유일한 혈육이다. 아버지 기요마사는 일과 젊은 여자의 정신이 팔려 어머니 없이 자라는 나를 늘 팽개쳐 두기만 했다. 도쿄의 할아버지는 자주 편지를 보냈고 일본어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집요하게 충고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란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충고가 너무 기뻤다. 내가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한 것도 할아버지의 그런 충고와 관련이 깊다. 매미와 나는 대조적이었다. 일본에서 매미는 그 화사한 겉모습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했다. 이탈리아어도 영어도 모른다는 걸 알고 친구들은 한결같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어학에 대한 알레르기는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오늘이 며칠이지? 창문을 닫으면서 물었다. 매미는 내 등에 입을 맞춘 다음 25일 하고 말했다. 25일. 나는 도쿄의 5월을 떠올렸다. 나는 도쿄의 5월을 좋아한다. 매화와 벚꽃이 활짝 피는 3월이나 4월보다도 싱그런 새잎이 무성한 5월이 더 좋다. 어디를 보나 똑같은 무기물적인 거리에서 푸른 가로수의 싱그런 호흡은 도쿄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구원의 녹음이었다. 입학기의 혼란도 지나고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서 도쿄를 차분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도 5월의 일이다. 그렇게 낯설고 정들지 않던 도쿄의 5월은 특별한 시간으로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내가 살던 낡은 집의 창을 열면 한해기 공원의 녹음이 한눈에 보인다. 그곳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쓰던 작업장인데 낡았지만 천장도 높은 게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창고 같은 구석방에는 할아버지의 작품이 오래된 것부터 새로운 것까지 가득 쌓여 있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도쿄에 익숙치 못한 내가 걱정스러운지 미다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통학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속박받기 싫어서 나는 거절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작업실이 있으니 거기서 살라고 하면서 무작정 할아버지는 나를 우메가오카이 연립주택에 밀어넣었던 것이다. 이국 땅의 마천루 한가운데서 자란 내게 그 오다큐 철로 연변의 한적한 주택지는 최초의 도쿄 체험이었다. 때로 할아버지 몰래 옛날 작품을 꺼내보며 나름대로 비평도 하면서 놀기도 했다. 할아버지 작품 가운데서 중남미를 방랑하면서 그린 목판화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60년대의 팝아트 영향이 엿보이는 일련의 목판화들은 거리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집이나 무너져 내린 벽 또는 도로 표지 등을 공간에서 돌출시켜 그것만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추상적인 세계에 치밀하게 묘연된 현실, 넘쳐나는 그 리얼리티를 통해 나는 여행의 매력과 상상력의 가능성을 배웠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고대 마야 문명에 자극받아 그 땅을 방랑했다 하였다. 원시적 힘에 자극받은 생명력 넘치는 작품을 접하면서 나는 우메가오카이 주택에서 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던 것이다. 언젠가는 인간의 과거를 여행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것도 그때였다.
아침 겸 점심을 먹은 다음 매미는 아르노강이 보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나는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은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백희호 다리 곁에 위치해 있다. 커다란 성문 곁에 작업실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10평 정도의 좁은 앞마당이 나온다. 사방이 석벽으로 둘러싸였고 화분이 가지런히 들어서 있는 그 공간은 아름답고 아담하다. 그 안 마당 끝에 공방으로 통하는 현관이 있는데 나는 오랜 역사를 느끼게 하는 짙은 체리색 나무 문에 우산을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나는 여기저기 놓여있는 중세의 조각과 유치화를 보고 놀랐다. 역사적인 작품이 마치 실패작처럼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것이다. 처음에는 연습용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모두 진짜였던 것이다. 이곳은 거리 그 자체가 중세라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선생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러 나는 몇 개의 보건사 자격증을 땄다. 이곳으로 운반되어 오는 오래된 유채화나 템페라화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운 것들이 내게 배당되었다. 둘만 남았을 때 조반나는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선생은 근처의 보건학교에서 온 수명의 젊은 학생들 앞에서 그림이 그려진 낡은 천이나 판자, 그리고 색이 바랜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 등을 어떻게 복원시켜야 할지 조목조목 상세히 지도하고 있었다. 엷은 살색 셔츠가 잘 어울리는 여인이다. 안경테에 걸린 금 사슬이 셔츠 위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선생은 나를 힐끗 보고 미소를 보내고 금방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맨 안쪽 보건실로 들어섰다. 최근에 국비 유학생으로 보건을 배우러 온 일본인 타카나시 아키라가 세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타카나시는 나보다 5살 위인 32살.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보건사 양성 코스를 마친 후 일본의 보건연구소에 취직했는데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키려고 문화청에서 파견한 것이다. 비가 내려. 타카나시는 작업하던 손길을 멈추고 말했다. 습기는 그림에 좋지 않아. 그는 면봉을 세심하게 움직이며 세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재킷을 벗고 머리 위로 작업복을 뒤집어 쓰고는 타카나시 곁에 앉았다. 습기 많은 일본에서는 복원 작업이 무척 힘들어. 기후가 건조한 이곳처럼 악교에 식초 같은 걸 넣었다간 금방 곰팡이가 쓸고 말지. 그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혼자 웃었다. 근본적으로 일본과는 작업 방법이 달라. 어떻게 다른데? 내가 묻자 타카나시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하기를 기다렸다는 태도였다.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는 얼마나 오리지널에 가깝게 복원하는가를 중요시해. 듣고 보니 그렇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멀리서 보아 위화감이 없도록 색칠을 하는 것은 일본과 같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땐 복원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가 복원되었는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원칙이지. 타카나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그 말투가 나의 동의를 구하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카나 씨처럼 대학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때운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나이 많은 다카나 씨를 가르치는 입장이었다. 자네 정말 대단해. 피렌체에서도 톱 클래스에 속하는 이 공방에 국가의 지원도 받지 않고 들어오다니. 대학에서 특별히 복원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나는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작품을 들어 올려 구석구석 점검해 보았다. 지금 나는 보티첼리의 초기 작품을 만지고 복원하고 있다. 개인 소장품이다. 그림의 가치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면 너무 신중해져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난 늘 이건 그냥 오래된 평범한 그림일 뿐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업에 임한다. 대학에서는 뭘 했니? 국문학. 전공은? 산카슈. 같은 유. 산카슈라고? 다카나 씨는 웃었다. 지금까지 이 길만 걸어온 내가 독학생인 자네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니 정말 내 신세가 처량하군. 다카나 씨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이도 어린 놈이 경어도 쓰지 않는다고 나를 시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작업실을 떠나면 그는 말 한마디 붙여오지 않는다. 좁은 동네이고 보니 알게 모르게 일본인끼리 교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는 매미 이외의 일본인과는 의식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 오게 되었는지 말해봐. 방법이라니? 여선생과 잔다던지. 눈을 부릅뜨고 다카나 씨를 째려보았다. 다카나 씨의 한쪽 볼에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그때 안젤로가 다가와서 비가 거세졌다고 말했다. 천둥까지 치다니 정말 희한한 일이라면서 젖은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큰 키에 얼굴이 새하얀 청년이었다. 아직 앳돼 보이는 얼굴이다. 안젤로는 활짝 웃었다. 새하얀 면 셔츠가 빗물에 젖어 그의 가느다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다카나 씨가 눈길을 돌리며 서툰 이탈리아어로 어서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다고, 감기 걸리겠다고 말했다. 안젤로는 마치 형의 지시에 따르는 동생처럼 얌전하게 옷을 벗었다. 작업이 끝난 후 선생의 부름을 받아 지붕 아래 다락방 아뜰리에로 갔다. 다카나 씨와 안젤로는 아직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 방을 나서면서 힐끗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카나 씨는 담담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 뒤를 살피면서 좁은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그 끝에 선생 방이 있다. 선생의 그림 모델이 된 것은 1년 전쯤이다. 일이 끝난 후 선생의 부름을 받고 가보니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거침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5장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나는 선생 앞에서 옷을 벗는데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았다. 어머니 없이 자란 나이고 보니 알게 모르게 선생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지극히 냉정한 것이었다. 나는 선생을 신뢰하였고 그 작품의 모델이 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꼈다. 선생은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표정으로 담담하게 나의 나체를 그려갔다. 나도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기대도 하지 않았다. 모델을 할 때면 나는 어머니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쌍한 어머니. 나를 남겨두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무너진 그녀의 마음에 대해 문득 조반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세이지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림쟁이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물론 편지 속의 한두 행에 지나지 않는 글이었다. 그렇게 대단한 화가는 아니었지만 특이한 화풍을 가지고 있었다 했다. 전체를 반듯하게 정돈하려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좋았다고 할아버지는 평했다. 알처럼 둥글게. 선생이 새로운 주문을 던졌다. 나는 작은 사각형 천창으로 비쳐드는 비오는 날의 빛 속에서 몸을 둥글게 말았다. 선생은 숨결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나는 모델답게 벽이나 기둥을 바라보며 그림 그리는 선생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것은 냉정한 교착 상태 같은 관계였다. 나는 거기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면 돼요? 책상 위에 올라가 손을 앞으로 모으고 몸을 둥글게 말아 머리를 무릎에 갖다 댄다. 엉덩이를 선생님 쪽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좋아. 지금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는 상상을 해봐.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작은 소리로 웃었다. 얼굴을 그릴 때 외에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조반나, 다들 선생님과 나 사이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나와 준세이 사이에 뭘? 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 말을 성가시다는 듯이 뿌리쳐버렸다. 우리 사이는 결백하다는 당연한 주장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준세이의 몸을 그리는 게 도대체 무슨 소문거리가 돼? 선생의 어투에는 나까지도 거부하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나는 무릎에 머리를 박은 채 얼굴을 붉혔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선생과 나 사이에 엷은 막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후회스러웠다. 별것 아니에요. 황망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런 소문 따위 아무렴 어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생은 미소 지으며 쓸데없는 일에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준세이는 다른 사람의 질투에 지지 말고 훌륭한 복원사가 되어야지. 잠시 후 선생은 그렇게 말했다. 창문에 번갯불이 비쳤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다 어느새 나는 잠들고 말았다. 의식이 멀어지더니 깊이 잠겨있던 기억이 위로 스며올랐다. 학생 시절 나는 아오이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었다. 일요일 오후나 수업을 빼먹은 평일 오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할아버지의 캔버스와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 아오이는 싫다고 했지만 내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지 나중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오히려 투정을 부렸다. 매미와는 대조적인 아오이의 조각품 같은 무표정한 얼굴을 나는 좋아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우울한 눈길이 마음에 들었다. 문득 현실을 벗어나 그녀만이 아는 공간으로 그 시선은 헤엄쳐가고 있었다. 다소 염세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겼다.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눈동자였다. 나는 아오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늘 마음에 두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가 보려 하는 것을 같이 보고 싶은 바람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녀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물 같은 여자였다. 공방을 나서자 이미 비는 그쳐 있었다. 우산을 든 채 나는 혼자서 아르노 강변을 걸었다. 오렌지색 가로등이 내 주위를 발갛게 비추고 있었다.
때로 뒤에서 소형 자동차가 클렉슨을 울리며 지나쳐갔다. 5월 25일. 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아오이는 축복의 이날을 누구와 같이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27번째 생일을 어떤 사람과 함께. 아오이의 22살 생일, 그날도 비가 내렸다. 우리는 70주년 기념강당 곁의 콘크리트 계단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그곳은 우리가 즐겨 만나는 장소였다. 대학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학생들이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에 걸터 앉아 첼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낮고 우아한 울림은 반지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비를 피하면서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생일날 비가 오다니 하고 말하자 아오이는 괜찮아 하고 가냘프게 웃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디로 갈까? 하고 묻자 아오이는 억지로 어디 갈 필요 없잖니 하고 말했다. 우리는 비가 개기를 기다리며 계단에 나란히 쭈그리고 앉아 미래의 천재 첼리스트들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시모기 타자와의 유럽풍 레스토랑에서 아오이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저 70주년 기념 강당에서 들었던 첼로 소리가 성가신 가게 분위기나 올리브 기름이 듬뿍 든 맛있는 음식보다 더 강하게 남아 있었다. 빗소리와 첼로 소리. 곁에는 아오이가 있고 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첼리스트 청년들이 연주하던 곡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 특히 오페라를 좋아하던 아오이는 그 곡명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 곡이었다. 사람이란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난 믿고 있다. 아오이가 그날 밤의 일을 완전히 잊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 해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한 20분 정도 책을 읽어봤고요. 오늘 조금 여담을 하다 해보면 생각보다 책이 얇은 줄 알았는데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인데 조금 너무 길어지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네. 아직 듣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한번 힘을 내서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이 3번째 영상인데 이렇게 매일 그래도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습관이 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께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